이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정세가 변화할 것인가,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증이 있고 그래서 자료나 토론회 같은 걸 이렇게 참가하기도 하고 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격동한 한반도 정세라고 해서 꼭 한반도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어, 세계적인 정세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 그, 로마자 1번, 요거는 1번과 2번으로 크게 세계 정세 1번, 로마자 2번은 한반도 정세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하겠는데요. 일단 세계 정세를 좀 보면 미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승리가 보면 현재 신자유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에게는 이제 큰 타격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당선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의 행보를 보이기는 힘든 지형이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은 일기와는 다르게 변화된 세계 정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그 선거 슬로건이 있는데, 뭐 본인은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패권이 무너지는 것을 그 1급 패권으로, 어, 세상을 주도했던, 그런 위력이, 어, 약해지는 것을 막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국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뭐 간단하게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미국 내부에서는 결국 이슈는 경제와 이민 이슈 아니었겠나. 물가 뭐 이런 것들 어, 그 민주당이 주도했던 어, 낙태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워키즘 같은 이슈가 별 효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나름 위기 국면에서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택했다. 그다음에 트럼프 노선이 더 이상 트럼프가 이단화가 아니라 하나의 정상적인 상태 중에 하나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접어들었다. 왜냐하면은 딥스테이트가 반격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초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정책을 보면 좀 혼란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국방장관 등 좀 인선이 좀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말과는 좀 다른 강경 네오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국방장관이나 뭐 안보보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무부 장관이라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동안의 행보나 성향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뭐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충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딥스테이트와의 어떤 그 기싸움 측면에서 봐야지 그리고 미국의 그 장관이란 것들이 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지 그들 자체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섣불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음, 그 국정장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트럼프의 그 인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고, 트럼프 시대의 한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의 어떤, 이
자본주의 국가로서, 그 국가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기능이 부의 재분배라는 것도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있죠. 미국이 특히. 어, 전통적으로 그 미국 내 정치적인 이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어, 부의 재분배 내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낙태, 총기, 기후온난화, 이민, 그다음에 뭐 교회 문제, 예, 뭐, 마약 문제,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전통적으로 그 이슈가 되고, 경제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PC주의가 논쟁의 중심에 있고, 어, 이것을 트럼프 역시 이것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역시 그 계급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미국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부의 분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엉뚱한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그 와중에 기득권자들은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패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국가 운영이 자본주의적 모순을 계속 누적시키면서 굉장히 미국의 구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그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그런 결국은 부의 재분배가 실패하면 불만이 그 계급적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냐면 외국의 정복 정쟁을 통해서 부를 뺏어오는 방식으로 미국이 그동안 굴러가고 어, 일극 패권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질서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부를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하층민을 달래는 이런 방식으로 모순을 상쇄하는 국가 운영을 해왔던 거죠. 어, 그렇다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 민주당은 그 네오콘에 포섭이 되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왔다면 트럼프는 반전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어, 자기는 트럼프 일기 때도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 임기 때는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전쟁을, 전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런 미국의, 모순을 완화시키는, 결국은 외부를 향한 수탈을 또 다른 방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방식이 통상전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죠.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어, 결국은 뭐, 양태만 다를 뿐이지 제국주의적 형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음, 그 미국 제국주의가 변하지 않는 한 트럼프라고 해서 미제국주의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바로 이런 순간에 다극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앞으로 이제 세계 정세가 트럼프 시대의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보면 일단은 그 백악관뿐 아니라 상하 양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음, 트럼프가 힘을 가지고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그 세계 정세를 나름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초기에는 그런 지향이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제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유럽을 보면 그 대서양주의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폐지될 거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해가고 있고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승리 이후에 나토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있는데 미국의 대서양주의자들 역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폐지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많지 않을 것이다. 음, 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의 공언과는 달리 그 나토를 탈퇴하거나 그러지 않고 대신 유럽에게 그, 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라 방식으로 방위비를 더 내라 이런 방식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나토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유럽의 우익 민족주의 세력에게는 같은 아젠다를 가진 강력한 동맹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이 그 전쟁을 반대하고 국가 주권을 그러니까 EU의 어떤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빼앗긴 국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투쟁이 유럽 내부에서 벌어질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 쪽 아시아와 중국 쪽을 보면 결국은 미중 대립이 더 강화될 것이고 따라서 아시아 동맹국들, 미국의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은 뭐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문제겠죠. 중국과의 대립 속에서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라는 그런 강요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 그,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전쟁을 다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은 뭐, 트럼프가, 공언했듯이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순 없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 미국이 전쟁을 끝내라고 해서, 뭐, 바로, 예, 알았습니다. 할 나라도 아니고, 따라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전투가 아니라, 어떤 전투로 이어지게 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나름 해결하는데 주도권을 쥐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어, 최근에 벤스 부통령 지명자 부통령으로 될 사람이 어, 그 NIT의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그 휴전안을 떠보긴지 뭐 모르겠는데 흘렸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 안에 의하면은 그 벨스의 제안은 뭐냐면 첫째 현 전선에서 휴전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선에 유럽의 평화의 의지를 배치한다. 그다음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상당 기간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인데 이거는 뭐 전혀 러시아로서는 코웃음을 칠 얘기죠. 왜냐하면 러시아로서는 이것이 제2, 제3의 민스크 협정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영토적 현실, 어, 그 4개주를 이미 정확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목표로 내건 비나치와 비군사화라는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이 벤스의 제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에, 러시아로서는 파악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바이든 시대에는 전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가 시작되겠지만 그냥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상황은 전장의 상황이 협상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요.
러시아는 승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비군사화가 비군사화, 비나치화라는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유럽이 점점 더 이 전쟁에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현재 푸틴이 그 제3차 대전 내지는 핵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어쨌거나 이런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전장에서 러시아가 현재도 주도하고 있지만 곧 있으면 급격하게 전세가 기울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에 따라서 또 역시 이거에 따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미국과 나토로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일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이 와중에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네오콘과 타협하면서 확전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 에, 에, 우리나라 한국으로서도 참전 요구를 받을 것이고 윤석열이 있는 한 한국이 3차 대전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 푸틴이 그러니까 북한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는지 여부가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물론 공식적으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는 있지만 현재 전투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이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 그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핵카드와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3차 대전을 방지하고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동 중세의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어, 그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란을 압박해가지고 원하는 그림을 중동의 전세 판세를 만드는 이런 방식이 취해질 텐데 우선 이것을 위해서는 어, 자기가 일기 행정부 때 아브라함 협정 등을 통해서 중동의 판세를 나름대로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바이든 정부가 말아먹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는데 우선 어, 나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했던 자기 자신의 일기 행정부 때의 노선처럼 역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원조하고 어, 그거를 통해서 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어, 중단하고 협정을 맺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아브라함 협정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이고 세 번째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어, 이란의 압력을 가해서 핵에 관련돼서 양보를 얻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그 특히 네타냐후가 전쟁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고립되고 있고 어, 아랍 민중들이 미국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제가 지적을 안 했지만 이란도 여기 있네요. 이란이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어, 이란도 역시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맞붙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쉽게 트럼프의 생각대로 굴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첫 단추는 네타냐후의 어, 네타냐후에게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압력을 가할 것인가인데 이게 잘 안 된다면 앞으로 중동 정책이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 정세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죄송합니다. 어, 그 한반도 정세로 좀 가면 한반도 정세는 이제 특히 조미 관계부터 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미 관계에 있어서는 나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일기 때 보여준 그 대화하려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개인적인 김정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들, 그러니까 핵을 가진 어떤 국가와 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등으로 봤을 때 그 역시 어, 다시 조선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음, 따라서 바이든의 전쟁주의 내지는 어떤 무력을 통한 접근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텐데 어, 그 현재와 같이 다극화로 진행하는 와중에 힘의 공백 기간 동안에 그 터지는 전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기는 전쟁의 시기라고 다극화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불균등한 시기이고 전쟁의 시기라고 유엔 교수님은 얘기하는데 이런 시기에 트럼프와 같은 고립주의 내지는 반전 정서를 가진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 따라서 조매 협상은 가능성이 있지만 일기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조선이 고립해서 탈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왜 북미 대화에 나섰을까를 보면 그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냉전 시대에 이제 북방 삼각이라고 하면 조중러죠. 그러니까 조중러가 아니라 조중소죠. 조선과 중국과 소련이 한편이고, 한미일이 또 한편이 된 그런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냉전이 해체되면서, 어, 남한은,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했는데, 조선은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철저히 고립됐죠. 러시아와 중국 역시, 음, 그 냉전 해체된 직후에 큰 힘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 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노선이 미국과 화해를 통한 고립 탈피였죠. 그래서 북미 대화에 매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3, 40년에 걸친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과 대화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다음에 조선이 핵강국이 됐다는 점도 완전히 다르죠. 판돈이 완전히 커진 거죠. 평양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일기 때와 같은 정도의 판돈을 가지고는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가 조선에서는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로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어, 어, 그 한국이 조선과 그 화해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적대적 국가가 아니라 평화 공존하는 국가 간의 관계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그 미국으로서는, 음, 조선으로서는 미국과 상대할 유인이 줄어들겠죠. 뭐, 물론 현재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음, 하여튼 그 여러 측면에서 일기와의 어떤 조선과 미국의 대화는 쉽지 않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거꾸로 어, 그 트럼프가 대중국 봉쇄에 집중한다면은 특히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조선과 화해하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면은 그렇다면 또 그, 그 대화의 기회는 열리는 거죠. 대화의 창은. 그런데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어, 그, 어, 조선과 러시아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한미일을 한미일 구도로 해서 중국과 대립한다면 그러면 또 조선과 중국과 러시아는 한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뭐 대화 가능성은 이렇다면 줄어들겠죠. 어쨌든 선택은 트럼프에게 있는 거죠. 트럼프식의 한미일 동맹 강화를 할 거냐, 조선과 러시아와 화해를 해서 중국을 고립시킬 것이냐, 라는 것은 트럼프의 선택에 남은 거죠. 그래서 북미 협상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북미 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라는 좀 살펴보면 일단 뭐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이 호응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라는 큰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 그 그리고 또 미중 경쟁이라는 또 그런 전략적인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비해서 조미 대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겠죠. 어, 그런데 만약에 조선이 지금은 어, 특히 그 투발 수단, 핵을 개발하고 소형화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그 ICBM을 완전히 완성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힘든 상황이죠. 특히 장거리까지는 장거리 능력은 입증했는데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느냐 라는 거 문제. 그다음에 다탄도화 했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전략핵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ICBM,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SLBM. 그러니까 그, 해상에서 발사하는 음, 그 전략 핵 내지는 전술핵을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아니죠. 미국에서는 이제 폭격기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조선으로서는 잠수함과 ICBM 두 가지를 무기로 할 수 있겠는데 두 가지가 과연 또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이것이 점점 더 기술이 고도화되고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군사기술이 점 더 고도화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미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조미 대화의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조선으로서는 또 조미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고립은 탈피했지만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브릭스 등의 국가들과 교육을 해야 되고, 어, 이들이 브릭스 등의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화해하는 것이 조선이 정상 국가로서 회복하는데 자연스러운 발전 경로이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이유는 언제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최근에 동향을 보면 9월 달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김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의 논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달라진 북한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하긴 하는데, 과거의 논점을, 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에 달라졌다. 급이 판돈이 올라갔으니까, 그 협상에서, 우리가 좀, 그 유리하다. 판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하겠다는 거죠. 협상하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하겠다. 이 얘기죠. 그 군사적 대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관리하자. 이 측면에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으로 의제가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뭐, 음, 상당한 수준이죠. 왜 그러냐면, 미국 내에서 이미 비핵화가 현실적이다라는 주장들이, 어, 벌써 소리가 들리는데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싱크탱크에서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 그, 음, 누구냐면, 로버트 게이츠라는 사람, 국방부 장관과 CIA 국장을 역임한 사람인데, 어, 그,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이미 했고요. 일정한 핵 능력을 허용하자라고 했고,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의 싱크탱크에서도, 어,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이 아니고 미국은 핵무장한 새로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본 규칙을 정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대선 국면에서도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조차도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접근을 현실적이어야 한다. 북한이 감시 없는 상태에서 무제한 핵을 갖는 것보다 감시하에서 10개의 핵을 갖는 게 훨씬 안전한 세상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미국 자체가 이미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 바이든 집권기에도 역시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바이든이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 버전 2를 실행 내지는 뭐, 그렇게 평가되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이든이 집권하지 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전쟁이 터진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좀 있다가, 가자 전쟁도 터졌고, 그 이전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어, 소위 북핵 이슈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흐름은 정리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대선 국면에 공화민주 양당 정강 정책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빠졌고, 최근에 한미 간의 그 56차 안보 협의회 공동 성명에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삭제됐죠. 그래서 그러면 어, 비핵화라는 목표가 사라지고 군축으로 협상 의제가 바뀐다면 그러면 어떤 게 쟁점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초기에는 한미연합훈련과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서로 맞바꾸는 거죠. 연합훈련 하지 말고 조선은 ICBM 개발을 중단하라. 이런 것으로 시작될 것이고 어, 최종 목표는 북미 수교가 되겠죠. 북미 수교가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중간 단계로는 핵 동결을 내지는 핵 확산 방지, 그거 대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이런 것들이 중간 단계의 어, 그 협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조기 합의는 어렵다. 왜냐하면 쌍방이 생각하는 가격을 맞추기가 어렵다. 어, 위에 보듯이 서로 그 협상을 하는데 그 각자의 판돈이 있는데 7년 전에도 이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조선은 핵 능력이 더욱 강화됐고 고립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가격 맞추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이고, 평양으로서도, 조선으로서도 전략핵 능력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뭐 헌법에까지 무엇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일정한 정도 그 핵 능력을 남긴 상태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장기간 공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 김정은 체제로서는 이게 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립에서 탈퇴했고 이 과정에서 핵국가로서 공인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다시 ICBM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양으로서는 이 트럼프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응하긴 하되 크게 서두르지 않은 것이고 성과를 얻으려면 트럼프가 더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 딥스테이트가 반대할 것이고 또 NPT 체제, 비핵산 체제가 무너지고 또 한미동맹에 대한 불안감, 남한의 그 한국의 핵무장론, 또 일본 역시 반발하면서 핵무장론이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죠. 하여튼 결론은 협상 시작될 수 있겠지만 핵 군축을 가지고 이슈는 핵 군축을 가지고 시작될 수 있겠지만 결론하기는 어렵다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미 관계를 보면 트럼프는 전쟁 대신 통상 전쟁을 택할 텐데 특히 동맹 궁핍화 동맹 국파를 통해서 지대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미 그런 바이든 시대에 그 유럽을 털어먹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줄 세우고 유럽을 털어먹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현재와 같은 구조적인 상황,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금융화 속에서 제조업을 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되니까 다 외국으로 내보냈죠. 따라서 미국이 그, 그, 그 제조업을 다시 그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끌어오려면 이런 동맹 국제화를 통해서 그 제조업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위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트럼프는 경제 전쟁을 벌인단 말이죠. 결국은 그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은 초반에 얘기했듯이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이거 역시 또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다면 이게 뭐 제대로 될 것인가? 결국 뭐,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예측 불가능한 행동 양식, 그 판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거래의 방식을 어, 보여줬는데 일기 때 어, 그런 개인기를 통해서 압력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을 택할 텐데 이미 일기 때 경험을 했죠. 많은 나라들이 따라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나름대로 할 거고 그리고 따라서 결국은 어, 어, 털어먹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협화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트럼프 역시 그런 양식을 보여줄 것이다. 처음에는 거래나 이런 방식으로 하겠지만 결국은 음, 압력을 복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어, 어, 행동 양식을 보여줄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역시 어, 결국은 미국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어, 정권을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은 그 바이든에게 발맞추면서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반복 노선을 견지해 왔는데 이제는 트럼프 시대에 대화 국면에서
지금 완전히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윤석열은 완전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죠. 따라서 그동안에 바이든에게 충실하고 때로는 대선에서 어, 그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방식의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충실한 트럼프에게 충실한 개 노릇을 하지 않을까 어,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최근에 또 이런 것들을 그 미국의 그 행동 양식을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에 그 우리나라 싱크탱크의 토론에 참석했었죠.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강한 해군력을 이용해라. 그걸 이용해서 방위비 분담금 지급 협상에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어, 예멘에 파병해라 이거죠. 예멘에 파병하니까 방위비 분담 좀 줄여달라. 이렇게 협상하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어, 그 홍해 구축함 파견해라 이 얘기죠. 그리고 대미 투자 더 해라. 방위비도 또 방위비도 내라. 또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라. 뭐 이런 요구를 쏟아낸 거죠. 결국은 이제 한국은 글로벌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어쨌든 그런데 조미 대화가 시작되면 윤석열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조선에서 윤석열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음, 그 조선과의 미국의 대화 국면에서 윤석열은 더 공한 처지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한국과 조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윤석열 정권이 더 있는 한 쉽지 않겠죠. 그, 그 이상으로 뭐 그 정치 내지 군사적인 정세는 그럴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관세, 환율, 방위비 뭐 이런 이슈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오로지 방위비 문제에 몰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통상 문제 등이 더 어려운 문제일 거다. 방위비 문제에 좌우를 막론하고 방위비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그 통상 이슈를 좀 보면 어, 관세 문제, 그다음에 예, 무역 수지를 개선하라는 얘기죠. 통상 압력, 그다음에 환율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에, 3대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로 보이고 이 경향신문을 정리한 건데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보호무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중국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국가에는 10%에서 20% 정도의 보편적 관세. 모든 나라에 다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현실화되면 최대 440억, 448억 달러, 약 63조가 한국 수출이 줄어들고 GDP도 0.29에서 0.67%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통상 압력.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엄청난 무역 수지 흑자를 미국 상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그 거래를 점점 줄어들고 대중국 흑자도 거의 뭐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죠. 지난해는 역대 최대 440억 달러 흑자하고 미국으로서는 여덟 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통상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표현의 이자는 동맹들이 미국을 털어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 그, 그래서 그 FTA 제협상 요구를 한다든가
쇠고기 등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환율 변동도 또 큰 리스크입니다. 그 트럼프가 이와 같이 대규모 관세를 하게 되면 강달러가 되고 또 어, 강달러가 되면 달러가 미 국내로 유입이 줄어들어서 그 경제가 쪼그라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세 정책을 펴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경제 정책을 하려면. 그런데 트럼프는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는 그런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약달러 정책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였을 때 핵심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서 러스트벨트를 부흥시키려면 달러 약세가 돼야 수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런 같은 이렇게 모순된 행보이기 때문에 상호 충돌하는 이런 것들 때 행보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국면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으로 미 제국주의 본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화공존이 우리의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평화운동을 우리가 시대적 과제로 삼고 평화운동을 펼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종이회담을 지지하고 파병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파병이죠. 또는 어, 그 중국과의 관계가 격해지면서 대만 해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또 파병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반대하고 그 파병은 무조건 반대해야 되고 무기 지원도 반대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만 위기에 있어서도 무기 지원과 파병을 반대하는 이런 활동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또 제가 트럼프 시대에 국내외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발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